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21번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요, 개방경제 하에서 보통 이제 관세부가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들은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너무 잘 풀고 있어 가지고 뭐 거의 기계적으로 암기까지 돼 있죠. 소국과 대국 이렇게 돼 있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수출 보조금을 중심으로 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렵진 않은데 좀 천천히 생각하신 다음에 영역을 색깔로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암기해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이에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이 나라가 수출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국내 시장의 가격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도메스틱 가격이에요. 여긴 따로 언급은 없죠. 그래서 그냥 도메스틱 가격인데 만약에 국제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이거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라고 합시다. 월드 가격이야.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합시다. 반도체, 자동차라 할까? 자동차를 생산 공급하는데 국내에서 생산돼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국제시장에서 뭔가 훨씬 더 물량이 딸리든지 어떻게 됐든지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시장의 원리가 뭐예요? 내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생산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파게티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드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더 싸게 만들 자신이 없어. 그럼 그냥 사 먹는 게 낫잖아. 그러면 그게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개방경제 하에서 소비자가요, 수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급자가 바로 생산 공급자가 수출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는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세계시장에서의 세계 가격보다 국내 시장에서 더 싸게 가격을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돼? 그렇지. 생산 공급자가 되는 거야. 국제시장에선 수출국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수출을 하게 되면 이 수출 가격에 거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국내에 팔 필요 없잖아. 국내에는 요 가격에 그대로 판매가 돼서 이 가격으로 가버리니까 소비자 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만큼 감소합니다. 소비자들은 투덜대. 뭐야, 개방을 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생산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해외에 팔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공급자들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 색깔만큼이 마이너스지만 여기 연두 색깔 사다리꼴 면적만큼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이 교역의 이익이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스토리는 뭐냐면 이 수출 국가가 수출을 하는데 좀 수출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히 또 대국이어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출을 촉진하는 거야. 그래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하게 되면 말이야 뭐 자동차 한 대당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로 가져올게요. 이제 수출 국가가 되니까 국내 가격은 필요 없고요. 원래 보조금이 없었을 때 국제시장의 가격, 세계시장의 가격이 이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대국입니다. 여러분 관세부가 할 때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진입장벽을 쌓게 되는 거니까 물건이 못 들어와서 수입을 많이 못해서 밖에서 떠도니까 세계시장 가격이 떨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게 되면 수출을 촉진하게 되니까 생산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자, 수출 생산의 증가로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 상품의 X제죠. 증가로 이 상품의 X제의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게 대국의 특성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국제시장의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거기 좀 잘 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니까 국제시장 가격이 내려가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PS 스타 붙인 요게 뭐냐면 아니 해외에 이제 이 물건을 수입하는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해외에 외국이라 할까요? 외국의 수입 국가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더 싸지니까 그래서 수출이 촉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싸지니까 매력적이 돼요.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 국제시장 가격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수출을 촉진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지니까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손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당연히 가격이 싸지니까. 근데 정부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걱정 마. 아니 왜요? 여기 보시면 보조금을 지급한대. 그래서 이만큼의 가격을 손해보고 팔았어. 수출도 많이 했어. 수출 물량이 증가해. 근데 이런 식으로 단위당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생산 공급한 국가의 생산자는 이만큼 이게 뭐냐면 수출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하면 되겠죠. 수출국에 공급자는 이만큼 공급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공급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미국에 수출했을 때 그 자동차를 사는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지니까 해피해지고요. 오케이? 뭐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 거 알 거예요. 그 국내 생산업자들은 가격 싸지니까 손해입니까? 아니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생산자도 더 많이 수출하고 생산하니까 이득을 얻게 됩니다. 둘 다 좋아지네? 맞아요. 그럼 아주 좋은 건가? 아니죠.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보조금 주려면. 우리나라 수출국가 할 때 수출국가가 우리나라면 아니 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보조금을 주기 위한 세금 거두는 그 비용이 소비자 생산자 잉여 증가보다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출의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출 물량인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수출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출량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수출 물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여기서부터 수출 물량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아니 그러면 수출 금액은 단위당 요 높이만큼 수출 금액을 제공하니까 이거 여기 연두 색깔 칠한 만큼 단위당 이만큼에 그리고 수출량이 이만큼이에요. 여기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면적으로 계산하세요 하면은 골치 아프긴 하겠죠. 여기도 일일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연두 색깔이 정부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재정이 저만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기 지문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그냥 우선 볼게요. 정부에 먼저 쓸까요? 재정 수입이라고 할까요? 정부의 재정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연두 색깔만큼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럼 이게 B, C, D, E, F, 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일게요. 손해니까. B, C, D, E, F, G 이렇게 될 것이고요. 오케이?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부 잉여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잉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아니 여러분 소비자들은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더 싸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뭐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생산자들은 더욱더 많이 생산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먼저 볼까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요. 원래 가격이 요 가격에 이렇게 있었는데 생산을 더 하게 됩니다. 더 하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A, B, C만큼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생산자 잉여부터 쓸게요. 생산자 잉여. 자, 이거는요,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생산을 이만큼 더 했어. 원래는 요 PW 가격에서 생산을 이만큼까지 할 건데, 생산을 여기까지 늘립니다. 증가시키게 되니까 생산자 잉여가 원래 이렇게 있다가 더 증가한 크기만 하면 요만큼. 색깔을 칠하면 지저분해지니까 A, B, C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A, B, C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수출국 입장에서의 공급자들은 더 많이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소비자는요. 가격이 이 PS로 올라가 버린다니까. 저기요. 외국의 소비자, 외국이 이건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이건 외국의 소비자들의 지불 가격이 하락해서 더 많이 증가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수출국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출을 해야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 국내 소비자한테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자동차를 팔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전기차에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전기차를 사야지 내가 보조금 받는 거지 전기차가 아니라 그냥 가솔린이나 디젤차 사면 보조금 못 받는 거잖아. 이건 수출을 해야지 보조금을 받는다니까요. 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것보다 이 생산자는 수출 국가에 파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럼 보조금 받으면 이만큼 되니까 국내는 요만큼 소비를 줄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원래 소비자들은 이만큼까지 소비를 국내에서는 그래도 판매했는데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소비량이 감소해요. 자, 천천히 한 다음에 그냥 이미지로 머릿속에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A와 B만큼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외국 소비자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소비자, 우리나라 생산자, 우리나라 정부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더합니다. 그래서 총 토탈 잉여의 변화라고 해야겠죠. 잉여의 변화는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럼 A, B 지워지고요. C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B, D, E, F, G 이렇게 됩니다. 여기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B, D, E, F, G. 그래서 잉여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E, F, G.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야, 요만큼. 그래서 요렇게 약간 왕관같이 생겼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국의 경우에 수출 보조금 해가지고요. 지금 천천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 다 칠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수출 보조금 관련해서 또 나오면 이 패턴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잘 좀 체크하시죠. 자, 그래서 1번에 생산자 잉여 개선되는 크기 순후생 이만큼 악화됐다는 거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고요. 수출 보조금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 수출 보조금은 이만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소비 왜곡에서 발생하게 된 손실 아니요. 소비 왜곡에 이거는 A, B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교역 조건 악화 이게 뭐냐면 수출 상품의 가격이 이게 떨어지잖아.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이 교역 조건이라는 것은 어디다 표현할까? 여기다 할게요. 수출품의 가격 X가 엑스포트입니다. 수입품의 가격 요 비율을 교역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출품의 세계시장 가격이 하락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악화가 되는 거지.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 버렸잖아요. 내려가 버렸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FG만큼이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여러분 이건 거 다시 기억하시죠? 요거 수출의 크기가 이거야. 수출의 크기가 이게 되는데 이게 수출의 크기가 이게 되는데 아니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손해봅니까 하면 아니 요만큼 손해봤는데 수출 물량만큼 손해를 보니까 요게 낫겠죠? EFG 요 면적이 교역 조건 악화로 인한 손실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B와 D 보통은 B와 D가 일반적인 이게 대국이 아니라 소국일 때는 보조금, 수출 보조금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만큼이 더 생겼는데 이거는 교역 조건 악화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만하세요?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좀 잘 봐주세요. 관세는 너무 많이 반복되고 익숙해져가지고요. 이제는 보조금 관련해서 수출 보조금 관련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2번 볼게요. 아유 문제가 뭐 과하죠. 여기 보니까 자국의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의 균형이 나와 있고요. 또 뭔가 환율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 뭐 나와 있습니다. 정신이 없죠. 각각의 기호에 대한 설명도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게 환율 관련해서 요게 뭐 답은 간단해 보여.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얘기하는데 환율의 오버슈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민감하게 대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탄력성 할 때 얘기하잖아요. 민감하게 탄력적으로 팍 충격이 영향을 미치다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을 할 만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충격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장기가 되면 적응하면서 딴 데로 푹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제 기본서에서도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과민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막 그래프로 그리고 넣어놨는데 살짝 그게 객관식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주관식이다 그러면 환율의 오버슈팅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막 그럼 이 수식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객관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가 T0라는 시점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환율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환율이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외부적 충격은요. 통화당국이 명목통화 화폐 공급량을 한 차례 팍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환율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꾸물꾸물 가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변하게 되는 거는요.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쭉 단기에 팍 올라갔다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요. 안정을 찾는데 물론 장기에는 이전보다 수준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만 우선 아시면 돼요. 자, 살짝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의 균형 환율 이거야. 현재 균형 환율이 이제로 이렇게 있다가 단기의 환율이 2원 요거고요. 장기의 균형 환율은 2투 이렇게 돼서요. 순서대로 따지면 이제로보다는 2투가 크고 2투보다는 2원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로보다는 2투가 크고 2원이 제일 큰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살짝 볼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장기의 균형 환율은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면 뭐가 떠올라요? 구매력 평가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T0 하에서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어요. 오케이? 아니 그래서 먼 미래 장기가 되면 화폐 공급이 직선 뭐 그냥 이걸로 해도 되죠? 그럼 장기가 되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오케이? 자,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요거 구매력 평가설은 요거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물건의 가격이 고정돼 있으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은 그만큼 지금보다는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가격 변수가 이거 장기야, 장기. 장기에는 물가가 통화량이 증가한 것만큼 MV는 PY 이것도 밑에 생각하시면 되겠죠.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물가 상승, 이 교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but 단기에 자 물가가 확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단기에 물가가 아예 고정돼 있다고 할게요. 조금 올라가거나.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정됐다 했죠. 단기에는. 근데 이자율 평가설이 이자율 보고 먼저 반응한다고. 그럼 여러분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하는데 우린 다 알고 있죠, 당연히. 그리고 원래 화폐시장까지 그림을 그려서 얘기해야 되지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자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는데 코리아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미국 이자율은 가만히 있거나 올라가. 그럼 돈을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달러가 밖으로 유출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달러가 이렇게 밖으로 유출돼서 나가게 되면은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율과 반비례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팍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 요거는 단기에 P는 고정돼 있는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그래서 환율이 팍 올라갔다가 서서히 이제 물가가 조정됩니다. 그래서 명목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다시 이자율이 이제 장기가 되면 이자율이 이제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다 표시할까요? 여기에 서서히 이렇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서서히 상승하면 그냥 ISLM으로 해도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ISLM 많이 연습하시니까. 그럼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LM이 좌측으로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LM의 저 화폐 수요 공급이 다 반영돼 있으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자율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살짝 다시 이제 팍 떨어진 것보다는 좀 올라가요. 이게 돼요. 유출이 나가는 게 이제 멈추는 거지. 아니면 또 서서히 달러가 유입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유입된다라는 거. 그래서 환율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환율을 뭐 대문자로 표현했는데 전 여기 소문자로 했는데 같은 말인 거 이해되실 겁니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환율의 오버슈팅이 뭐냐 해가지고요.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예전에 막 수능 지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수식으로 뭐 어떻게 하면서 그래프를 하는 거는 그냥 우선은 객관식에서는 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 잡으려고 이렇게 막 수식과 장단기 정보를 제공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하시죠. 자, 다음에 2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GDP가 각국의 나라에 어떻게 변화하는가인데요. 우선 문제를 보시면 한국의 A사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23년도에 생산한 철강제를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중국에서 지금은 23년도야. 철강제를 수입했습니다. 철을 수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같은 해, 그러니까 23년도예요. 그 정보가 23년도인지 24년도인지 좀 봐야 돼. 같은 해에 미국에 있는 B사에 전량 판매했다. 철을 미국에 수출했어요. 다시 철을 수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철을 수입해서 수출했으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중국 현지 공장에서 또 생산했으니까
당연히 23년도에 중국의 GDP는 올라가는 거 그거까지는 알 거야. 한국과는 관련이 없네요. 근데 거기 보시면 비사가 지금 미국입니다. 자, 이걸 수입했어요. 미국은 24년도에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23년도고 미국이 수입을 했고 24년도에 해당 철강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 흐름이 여기서부터는 24년도, 여기까지는 23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해, 여기서 같은 해는 24년도겠지? 한국의 자동차를 수출합니다. 이렇게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국에 수출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됐대. 자, 이와 관련한 GDP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선 23년도를 보면요. 23년도에 중국에는요. 23년도부터 볼게요. 중국에는 이게 철강을 수입했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철을 수출이지.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입이고요.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 철을 수출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순수출은 증가하는 거죠. 생산을 여기서 해서 했으니까 투자는 오히려 그 증가하거나 변함이 없는 거죠. 다음에 23년도 또 뭐 있습니까? 4번 볼게요. 한국의 23년도 GDP는 아니 이거 수출해서 그러니까 한국은 이거 수입해서 수출했으니까 한국의 GDP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23년도에는. 그래서 뭐 GDP와는 관련이 없겠죠. 24년도엔 또 이걸 수입했으니까 뭐 증가할 것도 아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4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24년도에 미국의 순수출은 증가하지만 아니 수출한 걸 가지고 생산이 증가해서 그걸 갖고 수출이 증가한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면 Y는 미국 얘기입니다. CIG에서 순수출 되어 있는데 미국의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GDP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GDP가 변함없다가 아니라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GDP는 증가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번에 24년도에 중국의 아니요. 24년도는 지금 중국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그냥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도 한국에 여기 보시면 소비는 증가했어. 이게 수출해서 소비가 증가했는데 한국의 GDP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국의 GDP 한번 볼게요. Y는 C, I, G, 순수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의 순수출은 감소했어요. 수입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시죠. 가끔 나라 간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하는 거 가끔 출제되니까 좀 잘 체크하시고 연도가 어느 해에 생산됐는지 소비됐는지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볼게요. 24번. 자, 갑국은 ABC 세 가지 품목을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어요. 품목에 대한 가중치가 있겠죠. 그래야 소비자의 어떤 체감 물가는 거의 비슷하게 맞겠죠. 자, 가중치는 어떻게 돼 있냐면 A에 0.5가 돼 있고요. B가 좀 두 번째 가중치, 세 번째 가중치 0.2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가중치가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각국의 인플레이션율을 구하세요. 했는데 뭐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뭐 딱 떨어지지 않나 보죠? 여러분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가중치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증가한 크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직접 구할 수도 있겠죠. 그냥 직접 구하는 것도 편해요. 그냥 0.5 계산기를 금방금방 쓸 수 있으니까 110 더하기 0.3 108 더하기 0.2 가중치만큼 고려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되고 계산하면 109.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주는 게 이렇게 하니까 110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고요. 자, 2023년 자, 가중치를 고려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기 0.5 곱하기 112.2 더하기 0.3 곱하기 113.4 더하기 오케이? 다음 0.2 곱하기 121 이렇게 하게 되면요. 계산한 결과가 114.3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율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변화했니? 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치, 여기 요 차이만큼 114.32에서 빼기 109.4. 자, 원래 얼마였다? 요 원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109.4 곱하기 100%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4.5% 나옵니까? 그래서 뭐 4.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5%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신선한데 또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25번. 과거 10년 동안 각국의 명목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5%. 여러분, 이게 명목 GDP고요. 여기는 실질 GDP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요. 우리 증가율로 표현한다 그러면 실질 GDP의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명목 GDP는 이게 뭐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물가 상승률을 같이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한 값이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실질 GDP를 소문자로 쓰면 이게 실질 GDP다. 그러면 명목 GDP를 P로 나눠주면 그게 실질 GDP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명목 GDP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변화율로 표현하게 되면 실질 GDP의 증가율은 명목 GDP 빼기 이 곱하기는 더하기고 나누기는 빼기입니다. P분의 델타 P. 그래서 명목 GDP는 실질 GDP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하는.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명목과 실질을 이렇게 뭐 굳이 하지 말고 그냥 익숙하게 MV는 PY 대문자로 쓰기도 하니까 그렇게 보고 얘가 실질 GDP면 얘가 명목 GD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걸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래도 힌트를 줬어요. 화폐 유통 속도가 바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무슨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까? 화폐 수량설의 교환 방정식이 떠올라야죠. 그래서 MV는 PY. 그러니까 이거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려면 이거 소문자로 써서 PY가 명목 GDP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쓰니까 그냥 요거대로 할게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시고 요거 의미로 보시죠. 자, 그러면 통화량의 증가율은 유통속도의 증가율, 예,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더하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 증가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게 물가 상승률 나타낸 요게 실질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요게 2%라고 되어 있고요. 유통속도는 일정하니까 얘는 0%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명목소득 증가율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얼마라고? 5%래요. 5%래요.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요 물가 상승률 알 수가 있지. 이거 얼마가 됩니까? 3%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쪽이 5%니까 통화량의 증가율은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통화량 증가율 5%, 3% 해서 여기 4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객관식의 특성상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센스를 발휘하게 되면 또 할만합니다.
그래서 거시가 원래는 좀 쉽게 회계사 문제는 출제가 되는데 요즘은 거시 파트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는 게 막 이렇게 식도 제한돼 막 가지고 더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미시 계산하는 것보다는 미시보다는 좀 쉽기 때문에 좀 할만하긴 한데 그래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잘 음미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다음 문제 패턴을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26번서부터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